자, 여기 아주 간단한 경제 상식을 하나 묻겠습니다.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장에 풀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려가야겠죠?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 돈의 가치, 즉 돈을 빌리는 대가인 금리는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경제학론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12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한국은행은 최근 RP 매입으로 단기 유동성을 몇 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1조 5억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까지 동원하며 채권 시장 안정에 나섰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소방호수로 물을 뿌리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불과 몇 달 전 2% 후반 3% 초반에 머물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지금은 3%대 중반 연중 고점권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마치 불을 끄려고 쏟아부은 것이 물이 아니라 기름이었던 것과 같은 기하고도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던졌던 질문 돈을 찍었는데 왜 금리가 오를까라는 이 미스터리가 2025년 지금 상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현실이 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오르내리는 시장의 변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어딘가에 아주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역설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지 않으면 우리는 곧 닥쳐올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는 걸까요? 불을 끄겠다며 기름을 붓느니 귀한 정책의 속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바로 필요하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골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부동산 PF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가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거대한 부실 덩어리가 한꺼번에 터져버리면 단순히 건설사 몇 개가 무너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심지어 제1금융권은행까지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으며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공포가 깔려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바로 이 최악의 시나리오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해 시장에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함께 20조 원 중 절반가량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행의 이런 행동을 필요하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도덕적 해이의 근원이라고 비판합니다.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라는 아주 위험한 독버섯이 자라나는 토양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항상 푹신한 매트를 깔아준다면 아이는 조심해서 걷는 법을 배울까요? 아니면 더 과감하게 뛰어다니다 결국 더 크게 다치게 될까요? 지금 한국은행이 깔아주는 유동성이라는 매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사업장, 사업성이 없어 진작에 정리되었어야 할 프로젝트들이 중앙은행의 자금 수혈 덕분에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기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곳에 투자해도 결국엔 정부와 한국은행이 구해주겠지라는 강력한 믿음이 생겨버린 거죠. 굳이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통해 옥석을 가리기보다는 일단 버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시장 전체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정책 RP 매입과 국고채 단순 매입이 어떻게 이런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째, RP 매입입니다. 이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담보로 잡고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처방전이죠. 하지만 2024년부터 이 처방전이 거의 상시적으로 남발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특정 시점에는 RP 매입을 통해 시장에 풀린 돈이 수조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마치 환자에게 진통제를 계속 놔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의 고통은 줄어들지만 병의 근본 원인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둘째는 더 강력한 카드인 국고채 단순 매입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한국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사실상의 양적화입니다. 시장에 직접 현금을 살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시장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떻게든 시장을 떠받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맨 처음에 던졌던 역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왜 돈을 푸는데 금리가 오를까요? 시장의 스마트머니,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은행의 이런 필사적인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저기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구나. 저렇게 인위적으로 돈을 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부가 썩어가고 있구나? 결국 한국은행의 정책은 시장의 안도감이 아닌 더 깊은 불안감과 의심을 심어준 셈입니다. 그 불안감이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국고채 금리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위험해졌으니 더 높은 이자를 내놓으라는 시장의 차가운 요구인 셈이죠. 결국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을 막기 위해 필요악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시장의 자정 능력을 마비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키워 위기의 본질을 더욱 키워버린 셈입니다. 데이터가 이 사실을 아주 차갑게 보여줍니다. 미국과 독일도 장기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한국의 10년물은 그보다 더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만 이렇게 더 아파야 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아주 불편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위험에 대한 추가 비용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이라는 시장을 바라볼 때 다른 선진국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추가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위험에 대한 대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보는 위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 PF 부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겠다면서 원칙 없이 돈만 쏟아붓는 정책적 불확실성. 이걸 해외 투자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됩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거대한 폭탄을 안고 있는데 폭탄을 해체할 전문가가 아니라 일단 테이프로 칭해서 시간을 벌고 있구나. 저러다 터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이 바로 금리에 반영되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국채를 팔아치우거나 혹은 팔지 않더라도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주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다고 버티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가파른 금리 폭등으로 나타난 겁니다. 결국 지금의 위기는 외부에서 불러온 태풍에 우리 집에 썩은 기둥이 함께 흔들리며 증폭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우리 경제를 이토록 취약하게 만든 이 썩은 기둥은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 위기의 씨앗이 뿌려진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시작점을 바로 둔촌주공 사태로 지목합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 무려만 2,000가구에 달하느니 거대 프로젝트가 공사비 증로 멈춰서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당시 시장의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되었어야 할까요? 사업성이 악화된 프로젝트는 고통스러운 구조 조정을 거치는 게 맞습니다. 손실을 감수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시장의 힘을 통해 옥석이 가려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의 자정작용입니다. 바로 그때가 부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던 골든 타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스템 리스크 방지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구제 금융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인공호흡기로 살려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영화 제목에 빗대어 둔촌일병 구하기라고 불렀죠.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급한 불을 끄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 결정은 시장 전체에 아주 끔찍하고 위험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대마불사, 즉 크기가 크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신화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어준 셈입니다. 건설사, 증권사, 저축은행 할 것 없이 시장 참여자들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위험 관리는 필요 없구나. 일단 몸집만 키워서 사고를 치면 정부가 어떻게든 살려주는구나. 이때부터였습니다. 사업성 평가는 뒷전으로 밀리고 너도나도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PF 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작에 정리되었어야 할 부실 사업장들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라는 링거를 맞으며 연명하게 되었죠. 2022년에 도려냈어야 할 작은 종기는 2025년 지금 온몸으로 퍼진 거대한 암덩어리가 되어 우리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정책당국은 이토록 무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막으려 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아킬레스건에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및 건설업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도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2024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대출을 합친 부동산 관련 신용잔액이 우리나라 전체 민간 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치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만 의존해서 항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엔진이 멈추면 배가 멈춰서고 침몰할 수 있다는 공포가 경제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정치권과 정책 당국이 부동산 가격 하락의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심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중앙은행의 독립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단기적 경기 부양이라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기 쉬운 구조가 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한국은행의 기한 정책들은 바로 이 거대한 구조적 종속관계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물인 셈입니다. 결국 둔촌일병 구하기라는 하나의 사건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부동산에 깊이 중독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 대가로 시장의 자정 능력을 상실했으며 중앙은행의 손발마저 묶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이렇게 암이 온몸에 퍼진 경제는 회생이 불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보다 더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던 나라들도 아주 급진적이고 고통스러운 수술을 통해 살아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환부를 돌려내고 시스템을 정상화했을까요? 부실이 누적된 금융 시스템을 정리할 때 해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방식이 바로 배드뱅크라는 개념입니다. 이름만 들으면은 뭔가 부정적인 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부실 정리 전담 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융권 곳에 흩어진 부실 자산을 한 곳에 모아서 격리하고 시장가 기준으로 평가에 빠르게 정리하는 구조죠. 이 방식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 사례는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초 스웨덴은 부동산 거품 붕괴로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위기에 놓였을 때 배드뱅크를 도입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은행들이 들고 있던 부실 자산을 장부가 아닌 실제 시장 가격으로 사들였고 은행은 즉시 손실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고통은 컸지만 그 결과 금융 시스템은 3년에서 4년 만에 정상화되었고 배드뱅크는 나중에 이익을 남기고 해산될 정도로 정리가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역시 비슷한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시장이 마비되자 정부가 대규모 정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복잡한 부실 자산들을 분리해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핵심 원칙은 같았습니다. 부실을 숨기지 않고 조기에 드러내고 시장 메커니즘에 맞게 정리하는 것.
미국 역시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손실이 아니라 이익을 보고 프로그램을 종료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큰 금융위기를 겪을 때 배드뱅크 같은 구조조정 도구를 활용해 부실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시스템을 재가동시킨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것은 해외의 사례일 뿐 한국이 지금 동일한 방식을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나라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참고할 수는 있기 때문에 위기 대응의 한 모델로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례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금리 급등은 거대한 위기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위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은 전혀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막연한 경고를 넘어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경제 상황을 판단하고 대비할 수 있는 개인 경제 계기판을 선물해 드리려 합니다. 자동차 운전석에 앉으면은 속도계, 주유계, 엔진 온도계가 있듯이 우리 앞에 노인이 위험한 경제의 도로를 운전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계기판입니다. 2026년을 대비하는 당신만의 생존 매뉴얼이 되어줄 겁니다. 자, 첫 번째 계기판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것은 위험의 예고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온 바로 그 지표죠. 지금 이 금리는 3%대 중반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이 금리가 4%를 향해 치솟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내부 시스템의 균열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첫 번째 경고등으로 봐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방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계기판. 이것이 바로 위험의 신호탄입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왜 환율이 신호탄일까요? 한 나라의 내부 문제가 골마 터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눈치채고 도망가는 것은 바로 외국인 자본입니다. 그들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서 달러로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환 시장의 변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임 투표입니다. 147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위기가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계기판은 우리 방어선의 체력을 보여줍니다. 외환 보이고 급감입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금고에 쌓아둔 달러를 풀어서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외환 보유고는 바로 이 방어 작전에 쓰이는 실탄 즉 총알입니다. 현재 약 4,300억 달러 수준의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이건 우리 방어선의 체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총알이 떨어져가는 군인에게 더 이상 전선을 지킬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계기판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 그 뇌관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바로 PF 대출 연체율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전체 평균이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등 취약업권의 수치를 따로 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 평균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처럼 보일지 몰라도 가장 약한 고리인이들 취약업권의 연체율은 이미 위험 수위인 10%에 육박하거나 넘나들고 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만약 일부 취약 사업장들의 실질 연체율이 10% 안팎까지 치솟는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는 내부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신호입니다. 뇌관이 뜨거워지다 못해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계기판은 외부의 시선 즉 가장 똑똑한 돈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채권 주식 순매수 동향입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과 채권을 한 달에 수조 원씩 꾸준히 팔아치우고 있다면 이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위기를 감지하고 배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자, 이 5가지 계기판이 모두 빨간 불을 깜빡이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재편해야 할까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자기 자본 비율이 평균 5% 안팎에 불과한 PF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PF 대출에 한해 2028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단계적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시행사가 자기 돈은 5%만 넣고 남의 돈 95%로 사업을 벌이던 위험한 관행에 제동을 거는 꼭 필요한 수술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는 것 또한이 위기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의 증거를 찾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겁니다. 결국 이 계기판은 미래를 100% 예측하는 수정 구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경제 위기라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희생자가 아니라 계기판을 보며 스스로 경로를 수정하는 현명한 운전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위기는 언제나 파괴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지만 그 이면에는 부실을 정리하고 건강한 자산이 제값을 받는 기회의 얼굴 또한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계기판을 오늘부터 책상 위에 올려두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기회를 잡는 행동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합니다.